여러분, 한때 세계 1등이었던 나라가 조용히 멈춰버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0년대 일본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일본 제품은 최고였고 일본 기업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1990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무려 7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고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영원히 잘 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 기준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안에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0%대로 추락했고 청년 3명 중 1명은 통장에 저축이 전혀 없습니다. 한때 비싼 나라의 대명사였던 일본은 이제 외국인들이 물가가 싸다며 쇼핑하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일본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 부동산과 빚에 묶인 가계, 꿈을 잃어가는 청년들, 이 모습이 지금의 우리 한국 아닌가요? 30년 전 일본이 걸어간 그 길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안전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토. 나이는 29세. 도쿄의 작은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사토의 아침은 늘 같습니다. 오전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6평짜리 원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 2개. 그게 오늘의 아침입니다. 서둘러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전철역으로 향합니다. 플랫폼에 서면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입니다. 피곤하지만 내색하지 않는 얼굴. 사토의 월급은 세후 약 22만엔, 우리 돈으로 약 200만원 초반입니다. 도쿄에서 월세, 식비, 교통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토가 특별히 가난한 건 아닙니다. 일본 20대 평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평균이 이렇다는 것. 사토에게 저축이 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조금 모아보려고 했는데 매달 빠듯하네요. 주식이나 투자를 해본 적 있냐고 물으면 고개를 젓습니다. 잃을 것 같아서요. 해외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냐고 물으면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죠. 일본 밖은 잘 모르겠어요. 사토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닙니다.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저축도, 투자도, 도전도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사토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토가 살고 있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 20대 중 저축이 전혀 없는 청년의 비율이 30%를 넘습니다. 3명 중 1명은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일본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은 2100조엔, 우리 돈으로 약 2경 원에 달합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본 전체 금융자산의 60에서 70%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토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이 나라 돈의 대부분을 쥐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벌어도 쌓이지 않고 고령 세대는 쌓여 있어도 쓰지 않습니다. 돈은 있는데 돌지 않습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돌려야 사람이 살듯
경제도 자본이 돌아야 성장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자본은 고령층의 통장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청년들은 도전하지 않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이것을 야르키 소실, 즉 의욕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사토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실질 임금은 1990년대 이후 거의 제자리입니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세대입니다. 버블이 붕괴될 때 집값이 반토막 나고 주식이 폭락하는 것을 지켜본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괜히 욕심 부리지 마라. 안정이 최고다. 그 교훈이 한 세대 전체에 각인되면서 일본 청년들은 도전보다 안전을, 성장보다 생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파도가 오지 않는 바다에서 서핑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듯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야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토는 오늘도 퇴근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하나 삽니다. 집에 돌아와 좁은 원룸 바닥에 앉아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에는 누군가 화려한 해외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토는 잠깐 그것을 보다가 화면을 끕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잃어버린 30년의 씨앗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개인이 모이면 도전하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나라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멈춰갑니다. 사토의 하루가 곧 일본의 3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돈은 넘치는데 왜 성장은 없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토를 만났습니다. 저축도 없고 투자도 없고 도전도 없는 29세 청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가계 금융자산만 2100조엔. 국민 전체가 가진 돈을 합치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성장은 없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청년들의 지갑이 두꺼워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 흐름이 어딘가에서 끊겨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끊긴 걸까요? 사토의 아버지, 사토 히로시는 올해 62세입니다. 히로시는 1980년대 버블 시대를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때 그는 젊었고 회사는 매년 성장했으며 월급은 해마다 올랐습니다. 회식은 항상 고급 요리집이었고 연말 보너스는 기본 월급의 두세 배였습니다. 그는 그 시절 도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아파트 값은 이후 2배가 됐습니다. 주식도 조금 갖고 있었는데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팔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히로시의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나옵니다. 그런데 히로시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쓰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 통장에 넣어둡니다. 주식이요? 버블 붕괴 때 친구들이 전 재산을 날리는 걸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요? 이미 충분합니다. 소비를 늘리는 건요? 나이 들면 병원비가 무섭습니다. 언제 큰 돈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히로시가 특별히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의 세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모이면 나라 전체에 문제가 됩니다. 일본 고령층이 가진 자산의 구조를 보면 현금과 예금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자산 비중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미국 가계는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주식과 펀드에 넣습니다. 일본은 절반을 은행 통장에 넣습니다. 이 차이가 30년 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그 돈으로 국채를 삽니다. 일본 국채의 절반 이상을
일본은행과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산다는 것은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 돈으로 정부는 무엇을 합니까? 복지 지출입니다. 노인 의료비, 연금, 사회보장, 다시 히로시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돈이 히로시 통장에서 나와서 은행을 거쳐 국채가 되고 다시 히로시의 연금과 의료비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 순환에서 사토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년 세대는 이 돈의 흐름 바깥에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자본의 생산적 선순환이 끊겼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기업으로 흘러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이 통장에서 국채로, 국채에서 복지로만 흐르면 기업은 투자를 못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못 얻고, 소비는 늘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가 조금씩 조용히 활력을 잃어갑니다. 강물이 흘러야 생태계가 살아있듯 자본도 흘러야 경제가 살아있습니다. 일본의 자본은 흐르지 않고 고였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태도입니다. 버블이 붕괴된 이후 일본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멈췄습니다. 대신 내부 유보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일본 기업들이 쌓아온 내부 유보금은 500조 엔을 넘습니다. 기업도 히로시처럼 돈을 갖고 있되 쓰지 않습니다. 가게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현상 유지. 그 결과가 바로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일본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일본은 멈춘 겁니다. 돈은 있는데 돌지 않으니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자라지지 않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마치 냉동 보관된 음식처럼 상하지는 않지만 익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돈이 기업으로 흐르지 않으면 나라는 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잃어버린 30년인가요? 혹시 다른 시각은 없을까요? 일본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멈춰버린 성장, 잠든 자본, 의욕을 잃은 청년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일본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 마치 일본이 30년 내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일본의 경제가 완전히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경기는 오르내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부의 구조개혁 시기에는 잠깐 활기가 돌았고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서 2024년에는 버블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실업률은 줄곧 3% 안팎을 유지했고 사회 안전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장은 있었지만 도약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위상입니다. 세계에서의 위치입니다. 1990년 일본의 GDP는 세계 2위였습니다. 미국 다음이었습니다. 2010년 중국의 추월당해 3위로 내려앉았고 2023년에는 독일에게도 추월당해 4위가 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일본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일본이 제자리를 걷는 동안 나머지 세계는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뒤로 밀렸습니다. 마라톤에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걷고 있었는데 다른 선수들이 모두 뛰어나간 겁니다. 기업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989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 일본 기업은 32개였습니다.
절반이 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도요타 한 개만이 간신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이름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에 밀리고 애플에 밀리고 중국 기업들에게 밀렸습니다.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에 내줬고 스마트폰 시장은 완전히 놓쳤습니다. 전기차 전환에서는 테슬라와 중국 BYD에 한참 뒤처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 기업들은 잘 만드는 것에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품질, 정밀도, 내구성.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것,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그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상명하복의 조직구조, 평생 고용이라는 관행이 오히려 변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잘 만들던 나라가 빠르게 바꾸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국민의 삶의 질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유지됐습니다.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료 시스템은 탄탄하며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음식은 맛있습니다. 노숙자가 넘쳐나거나 범죄가 폭증하거나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일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으니까요. 배고프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삶이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긴박함이 없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알아채지 못한 채 그 안에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은 재앙이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한 쇠퇴입니다.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뒤처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재앙은 눈에 보입니다. 쇠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30년이 지나 있는 겁니다. 성장은 있었지만 도약은 없었습니다. 무너지진 않았지만 앞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사이 훨씬 멀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릴 시간입니다. 일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도쿄에서 서울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도쿄에서 서울로 시선을 옮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블과 붕괴, 잠든 자본, 멈춰버린 청년들, 서서히 진행된 쇠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드셨다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일본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슷한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숫자로 보겠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출산율이 1.2명대인 것과 비교해도 한국이 훨씬 낮습니다. 일본이 고령화로 수십 년을 고생했는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7년이 걸렸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인구가 줄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소비가 줄고 세금이 줄고 연금이 흔들립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성장의 연료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불편한 숫자가 나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40%가 넘습니다.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약 20%,
한국이 2배 높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히로시처럼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한국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번 돈을 자녀 교육비와 부동산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돈이 고령층에 쏠려서 문제입니다. 한국은 고령층에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산 구조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일본도 버블 시대에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꺼지면서 그 자산이 한순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집값이 내 전 재산인 사람에게 집값 하락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겁니다. 소비 여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습니다. 가계가 빌린 돈이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과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빚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값이 조정될 때는 빚만 남습니다. 일본이 1990년에 경험한 바로 그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부동산이 일본처럼 폭락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모든 것을 건 구조 자체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나온 사토, 도쿄의 29살 셀러리맨, 저축도 없고 투자도 없고 해외 도전도 꺼리는 청년. 지금 서울의 29세 청년은 어떻습니까? 한국 청년들은 사토와는 다릅니다. 훨씬 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대기업 공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이 아닙니다. 국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향한 경쟁입니다.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모두가 같은 문을 향해 달립니다. 문은 하나인데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모두 지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과도한 경쟁에 지쳤고 실패한 사람은 반복되는 좌절에 지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N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꿈까지 포기한 세대. 일본의 야루키 소실과 다른 언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도전할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 잠재 성장률도 봐야 합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였습니다. 지금은 2%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이 걸어간 길과 방향이 같습니다. 속도만 다릅니다. 한국이 더 빠릅니다. 생산성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의 약 70% 수준입니다. 오래 일하는 나라이지만 일하는 시간 대비 성과가 낮습니다. 긴 노동시간이 생산성을 대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일본이 경험한 문제입니다. 일본 직장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근이 혁신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는 뜻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한국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들, 빠른 고령화, 부동산 중심 자산, 높은 가계부채, 청년 박탈감,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 이것들이 동시에 맞물리면 일본보다 더 빠르게, 더 깊이 침체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부자 나라가 된 뒤에 멈췄습니다. 한국은 아직 완전히 부자 나라가 되기 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고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도 있고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꽤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30년,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절망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걸어간 길을 알면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체는 숙명이 아닙니다. 설계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산성과 노동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인구가 줄어도 경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란 쉽게 말해 같은 시간을 일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1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100을 만드는 나라와 1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200을 만드는 나라. 인구수가 같아도 후자가 더 강한 경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생산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생산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열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수능, 내신, 스펙, 자격증 모두 국내 경쟁을 위한 도구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같은 문제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국내 등수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부 지향적 인재 육성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임원, 해외 경험이 없는 리더, 변화보다 안정을 선호하는 조직 문화. 이것이 일본 대기업들이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생산성은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수능 1등급을 만드는 교육에서 세계 시장에서 1등을 다투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답을 외우는 능력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능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잡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일본이 그랬듯이 말이죠. 기업의 생산성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이 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30년도 이 구조로 버틸 수 있을까요? 세계는 지금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우주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아직 뚜렷한 글로벌 강자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엔비디아, 오픈 AI, 테슬라가 있고 중국에는 화웨이, 비아디, 딥시크가 있습니다. 한국의 다음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생산성의 다음 단계로 올라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창업을 하는 생태계가 더 활성화돼야 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며 대기업 중심에서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니 이후에 소니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삼성 이후에 삼성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노동력입니다. 인구가 줄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는 줄어도 일하는 사람은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첫째는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면 노동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결혼, 출산, 육아 때문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매년 150만 명을 넘습니다. 고학력 인재들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육아 인프라가 부족하고 직장 복귀가 어렵고 복귀해도 경력 단절의 불이익이 큽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잠재 노동력을 계속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일명 위미노믹스입니다. 실제로 일본 여성 취업률은 2010년대 이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는 고령자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은퇴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는 지금 65세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건강하고 경험 많은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고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설계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이미 이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는 외국인 노동력입니다. 이것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농업,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임시 방편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 노동력 수급을 넘어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이민에 폐쇄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노동력 부족이 만성화됐고 뒤늦게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려면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면 10년 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한 번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바꾸지 않아도 당장 불편하지 않다는 선택, 도전보다 안정이 낫다는 선택, 지금 괜찮으니 나중에 생각하자는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서 3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매일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인구는 줄어도 일하는 사람은 늘릴 수 있습니다. 성장이 멈춰 보여도 도약의 씨앗은 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와 설계입니다. 일본처럼 30년이 지난 뒤에야 깨닫는 일이 없도록 그 설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토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토는 오늘도 도쿄 야마노테선 전철 안에 서 있습니다. 아침 7시 32분. 플랫폼에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모두 같은 표정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는 얼굴들. 전철은 오늘도 정확하게 출발합니다. 흔들림 없이, 소리 없이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립니다. 사토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색 건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멈춘 사회에 살고 있다. 그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사토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멈춘 것은 사회였지 처음부터 그가 멈춰야 했던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세계 1등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멈춰버렸는지, 돈은 넘치는데 왜 성장은 없었는지, 청년들이 왜 꿈을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다는 것을. 일본은 경고입니다. 무너진 나라의 경고가 아니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재앙은 눈에 보이지만 쇠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30년이 지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부동산에 묶인 자산, 높은 가계부채, 꿈을 잃어가는 청년들. 이 숫자들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영상의 내용을 절망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체는 숙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당장 불편하지 않다는 선택, 도전보다 안정이 낫다는 선택, 지금 괜찮으니 나중에 생각하자는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선택이 만든 것은 다른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을 바꾸고 일하는 사람을 늘리고 도전하는 기업을 키우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어느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면 10년 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 뒤는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걸어간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입니다. 사토는 오늘도 멈춘 사회 안에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내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으로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것, 부모로서 자녀에게 경쟁보다 창의를 가르치는 것,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한국의 다음 30년은 일본의 지난 30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토는 멈춰버린 사회에 살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의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우리에게 다른 결말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